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아프리카에서 한국의 특권. 2. 뜻밖의 구원자. 3. 한국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다양한 분야의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에너지, 정보통신 기술, 산업가공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투자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인프라 구축 및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 항만, 공항 및 전력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풍력 및 태양광 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지역 내에서 청정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사회적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학교 건설, 병원 및 의료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삶의 질과 건강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감히 바이든이 극대노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최근 2023년에 미국은 아프리카에 올인하겠다 라고 천명했는데 이 발표 직후 한국이 아프리카와 엄청난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바이든의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자 바이든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한국이 아프리카와 얼마나 큰 계약을 체결했는지, 얼마나 대단하길래 바이든이 이토록 화가 났는지, 아프리카는 왜 미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는지, 올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가 지난해보다 더 안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6일, 현지 시간, 블룸버그 통신 산하 경제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이날 공개한 내년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202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4%로 당초 올해 추정했던 3.2%보다 크게 낮아질 것이라며 이는 1993년 이후 금융위기와 팬데믹 비상사태가 벌어진 2009년, 2020년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인 스콧 존스는 미국과 유럽이 동반 침체에 빠져 세계 경기 전망이 어느 때보다 어둡다고 봤는데요. 최근 중국에서 코로나 감염이 폭발적인 속도로 급증하면서 세계 경제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경제협력기구 OECD와 글로벌 투자은행 IB들의 전망은 더 암울합니다. OECD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 3.1%에서 내년 2.2%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노무리 LUBS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바클레이즈, CTBNP 파리바 등 글로벌 8개 IB가 내놓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입니다. 미국 월가 거물들도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 은행산업 컨퍼런스에서 어두운 경제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 CEO는 코로나19 팬데믹 보조금과 지출 축소 등으로 미국인들이 1조 5천억 달러, 약 2천조 원, 위초과 저축을 해놨지만 물가 상승 여파로 내년 중반이면 바닥이 날 것이라며 기준금리 5% 시대가 계속되면 시장이 우려하는 경기 침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고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CEO는 앞으로 노동자 급여가 감소하고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IMF도 강력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이 세계 경제의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며 내년도 체감 경기 침체를 확신했는데요. 피에르 올리비에 고린차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1일 현지 시간 세계 경제 전망 발표 직후 세계 최대 세계 경제, 미국, 중국, 유로존이 계속 정체할 것이라며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고 많은 이가 2023년을 침체처럼 느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다 보니 현재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새로운 경제 성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미국, 중국, 일본이 선택한 곳은 바로 아프리카. 시진핑도 1대1로의 중심은 아프리카 라며 아프리카에 중국 돈을 무한대로 공급하며 올인했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최근 2023년에는 미국이 아프리카에 올인하겠다 라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이 8년 만에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은 중국과 다르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언급하면서 아프리카에 올인 다 걸기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현지 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미국은 아프리카의 포용적 성장과 관련된 모든 측면을 지원하고 미국과 아프리카 기업 간 지속적인 상업적 관계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2023년에는 미국이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아프리카에 미국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나는 같이 성공하는 것과 기회를 강조한다. 아프리카가 성공할 때 미국이 성공하고 전 세계도 성공한다. 라고 밝힌 뒤 미국은 아프리카에 올인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과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협정 FTA, 기구 간 업무협약 MOU 체결, 빈국 지원 정책기금을 운용하는 미국 MCC,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 위베넨과 니제르 지원,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의 아프리카 디지털 전환 관련 3억 7천만 달러 규모 신규 프로젝트 발표 등을 거론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전 세계 언론들은 미국이 아프리카에서 원전 등 초대박 수주를 싹쓸이할 것이라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놀랍게도 일본도 아프리카에 올인을 선언했습니다. 일본이 미중 전략 경쟁의 주요 무대로 떠오른 아프리카에 2023년 올해부터 3년 동안 총 300억 달러, 약 40조 2,9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개막한 제8차 아프리카 개발회의 TICAD 온라인 기조연설에서 일본은 아프리카와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이고 싶다. 2023년 올해부터 3년 동안 민관을 합쳐 총 3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겠다. 라며 일본도 아프리카에 올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미국에 이어 일본까지 아프리카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며 올인하겠다. 라고 선포한 이유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놀라웠습니다. 총 54개국이 모여있는 아프리카는 UN 회원국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등 국제 외교 무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즉 2030년에 열릴 세계 엑스포도 한국에서 열릴지 유럽 국가에서 열릴지도 아프리카 54개국의 투표에 의해 결과가 완전히 바뀌고 IMF의 수장을 뽑는 선거에서도 아프리카 54개국의 투표에 의해 결과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뛰어난 능력과 전 세계적 인기로 가장 강력했던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후보 강경화 전 장관. 하지만 결국 아프리카 출신의 질베르 웅보가 당선됐는데요. 이처럼 주요 국제기구의 수장들이 모두 아프리카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보니 아프리카 국가들을 자신들의 편으로 만드는데 미국과 중국, 일본까지 합시해 올인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프리카의 인구가 계속 늘고 있어 2050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국, 일본, 미국 등 주요국들과는 달리 아프리카의 인구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30년이면 17억 명, 2100년이면 무려 44억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는 잠재력을 가진 거대 시장일 뿐 아니라 천연가스나 광물 자원 등도 풍부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무려 전 세계 백금의 90% 가까이가 매장되어 있고 만간 77%, 금 31%, 콩고 민주공화국에는 전 세계 코발트의 36%, 전 세계 산업용 다이아몬드가 무려 27%나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핵심 금속의 대부분이 아프리카에 매장되어 있음에도 채굴 기술이 부족해 아직 채굴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이 올인을 외치며 탐낼 만하죠. 자, 그런데 한국이 아프리카에 상륙하면서 상황이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프리카는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아닌 바로 한국을 선택하면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경제 성장률 1위로 주목받고 있는 가나, 미국과 중국이 가장 많이 신경 쓰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나라인데 가나는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은 가나 정부가 주도하는 초대형 원전 사업과 인프라 사업을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국에 전부 줬다. 라며 믿기지 않는다 보도했습니다. 남아공은 원전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중국에 줬던 채굴권도 한국에 대신 주기로 하는 등 파격적인 결단을 내리면서 중국을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최근 일본은 아프리카의 환심을 사로잡기 위해 무려 40조 원,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아프리카에 투자 및 무상 지원했는데 아프리카는 놀랍게도 일본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아프리카 전문가들은 아프리카가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한국은 뜨는 해, 일본은 지는 해다. 한국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전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어스 뉴스 애널드 리포트 USNWR는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을 함산해 평가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더 플레인츠 모스트 파워풀 컨트리즈 순위를 발표했는데 한국이 프랑스와 일본을 한 번에 제치고 세계 6위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한국의 첨단 기술, 서비스 기반 경제는 외국인 투자 성공 사례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 기금의 첫 수혜자가 되었고 이후 기금 기부자가 됐다. 라며 1960년대 이후 꾸준한 성장과 빈곤 감소를 경험했으며 현재는 전체적으로 세계 최대 경제국 중 하나다. 세계 최대의 국민총저축 GNS과 외국인 투자 보유고를 보유하고 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아프리카 내 한류팬의 증가 속도도 놀랍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내 한류팬 수는 10년 사이 무려 130배나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쌀 한 톨 자랄 수 없었던 세네갈에서는 한국이 아프리카 기후에 맞게 보급해준 한국산 통일뼈 덕분에 세네갈의 식량 부족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주자 한국에 열광하고 있고 남아공에서는 BTS와 블랙핑크뿐 아니라 한국산 드라마와 영화의 인기가 절대적으로 커지면서 한국산 화장품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코트디부아르에서는 한국학을 전공하는 것이 트렌드가 될 만큼 한국에 대한 인기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데요. 코트디부아르 최고 국립대학인 펠릭스 우프에부안이 대학교 경제경영대학 대학원에 한국학 전공이 생겼고 순식간에 최고 인기 학과로 급부상했습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태권도, KPOP 등이 현재 코트디부아르를 지배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이보다 더합니다. 사람들은 마다가스카르를 아프리카 한류 열풍의 중심이라 부르고 있는데요.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은 최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돈을 빌려주는 척하면서 아프리카의 모든 자원을 가취해가고 있고 미국과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아프리카에 접근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진짜 친구는 오직 한국뿐이다. 라고 말이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한국에서 찾고 있어 외신까지 크게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중국 언론들은 분통을 터뜨렸고 한국으로 넘어간 케냐 대통령에게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어떤 일을 벌였기에 이런 차이가 나온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돈보다도 진심을 다해 케냐를 도와준 바 있습니다. 케냐에서는 가뭄 피해가 심각해 아이들이 물을 깃는 일이 일상입니다. 비다운 비가 내린 것은 4년 전이었는데 동아프리카 지역은 40여 년 만에 찾아온 역사상 최장 가뭄으로 상당수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커다란 물통을 어깨에 이고 날마다 길게는 약 40km를 걷기도 했습니다. 말라버린 물을 찾아 지하 20m까지 파내려가는 일도 허다합니다. 해당 작업에는 아이들 13명 이상이 동원되는데 다치는 일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가 유니세프와 협업해 케냐 곳곳에서 태양광을 활용한 지하수 개발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완공된 시설에서도 시간당 6세제곱미터에 이르는 지하수를 퍼올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처 마을 6곳 주민 1,400명이 깨끗한 물을 쓸 수 있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현지 주민들은 과거에는 물이 생기면 낙타에게 가장 먼저 먹이고 그 다음엔 염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마셨는데 이제는 동시에 마실 수 있어 기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가뭄 때문에 떠났던 이들도 지하수가 개발되면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을 이장은 신이 한국을 보내준 것 같다. 우리의 삶을 바꿨다. 미 감격스러워했습니다. 물을 구하느라 공부할 시간이 없던 아이들도 다시 교실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9개 초등학교와 중학교 2곳의 물 공급 시스템이 연계돼 7,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토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7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99곳에 대한 시추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50개의 태양광 시설과 20개의 핸드펌프 등 71곳의 지하수 관정을 설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15만 명 이상에게 안전한 물을 전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전에는 먼 곳에서 물을 가져와야 해 수인성 질병도 많았는데 이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며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의 설사병 발병률 또한 기존 25%에서 5%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케냐 나이로비 남쪽에 있는 종합병원도 한국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996년 가장 하급 의료기관인 진료소로 문을 열었지만 현지인들에게 치료를 잘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종합병원으로까지 격상된 것입니다. 하루 내원 환자는 1,000명에 달하며 한국에선 전문 인력 파견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이 병원을 코이카 병원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환자가 많아 기다림이 길어도 한국 병원에 가겠다는 이들로 넘쳐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병원 복도에는 현지 어린이가 그린 그림이 걸렸는데 한국 사람이 케냐인을 안아주는 모습과 함께 한국은 케냐를 사랑한다 는 문구가 적혀 감동을 줬습니다. 정부는 2026년까지 이곳에 산모 대기소와 기자재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은 개인 위생에 가장 밀접한 화장실 개선 문제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건설 자재 등을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화장실을 직접 짓는 방법을 알려주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지 문화와 경제 형편까지 고려해 자재들은 전부 마을에서 공수한 상황입니다. 가게 형편에 따라 흙부터 콘크리트까지 다양한 자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상 배변이 사라진 마을이 급증하고 있으며 청걸토도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전후 복구를 위해 무상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토움을 주는 나라가 된 상황입니다. 2023년도 ODA 예산은 4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책정됐으며 45개 기관에서 1900개 정도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아시아 37%, 아프리카 19%, 중남미 8%에서 개발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30년간 케냐에 지원한 ODA는 총 2억 2천만 달러 정도입니다. 무상원조 1억 5천만 달러의 유상원조는 6,800만 달러였습니다. 금액면에서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낮지만 현지 만족도는 훨씬 높다는 평가입니다. 8월 케냐 대통령 선거에서는 중국 이슈가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바 있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2017년 개통한 표준궤도 열차 SGR 처리를 두고 첨예하게 맞붙었죠. 항구 도시 몬바사에서 수도 나이로비로 이어지는 총 연장 578km 건설 과정에서 건설비 총 36억 달러 중 30억 달러를 중국에서 차관으로 조달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중국은 1대1로 확장을 노리고 접근해 케냐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현재 SGR은 경제, 사회, 재정 파탄의 주범으로 불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개통 첫 해인 2017년에는 1억 달러의 운영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케냐 의회는 SGR을 통한 물류 운송이 도로 운송보다 2배의 비용이 든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입금 상환이 시작된 2019년부터 더 심각해졌습니다. 세금 인상과 긴축 재정을 도입해 원성을 샀던 것입니다. 또 철도 사용량을 늘리기 위해 수입 물품을 철도로 운송하도록 강제해 트럭 운전사들의 대규모 실직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화물사업 종사자 8,100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죠. 게다가 당초 수도를 거쳐 이웃국가인 우간다까지 연결하려던 선로는 중국 자금이 끊기면서 나이로비 인근에서 멈춰서 있습니다. 케냐 국민들의 87%는 중국 차관이 과도하다는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케냐에 93억 달러를 대출해줬는데 거의 대다수의 건설 자재 및 인력이 중국 측에서 조달됐고 케냐에 실질적 이득을 준 것은 극히 드물었던 것도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중국은 이를 빌미로 케냐에 아프리카 주둔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해왔습니다. 2018년 아프리카 동북부 지부티에 해외 첫 해군기지를 건설한 바 있는데 그때도 14억 달러 투자와 인프라 대출을 해준 후 진행에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8월 선거에서 반중을 외친 루토 후보가 당선된 것입니다. 그는 SGR 건설 계약서를 국민에 공개하고 케냐에서 상점과 노점을 운영해 돈을 벌고 있는 불법 체류 중국인을 전부 내쫓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들을 내쫓을 만큼 충분한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고말의 반중 정서를 자극했죠. 그리고 더 이상 중국에서 돈을 빌리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1대1로는 시진핑 집권 이듬해인 2013년부터 추진된 바 있습니다. 저개발국의 교통, 발전, 항만 등 인프라와 광산 개발이 주요 타깃이었죠. 사업 시작 후 올 상반기까지 중국은 총 9,310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중국 부채 규모가 큰 국가는 파키스탄 773억 달러, 몽골라 363억 달러, 에티오피아 79억 달러, 케냐 74억 등의 순입니다. 그런데 중국 자금으로 벌인 인프라 사업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와 잉여시설만 남긴 채 개발도상국을 부도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채의 함정에 빠진 아프리카 개토국은 현재 17개국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에 건물 기부 공세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최근 18년 동안 아프리카 40여 개국에 186개의 정부 건물을 건설해준 상황입니다. 그런데 건물 공사 중 해킹 설비를 몰래 심어 정보를 빼간 것이 드러나 난리가 났죠. 중국이 기부한 아프리카연합 AU 청사에 해킹 장비를 심어 수년간 아프리카 국가들의 각종 정보를 해킹하기도 했습니다. 해킹은 매일 자정부터 오전 2시까지 2시간가량 집중적으로 이뤄졌고
비밀 자료가 중국 상하이에 있는 서버로 복사된 사실도 적발됐죠. AU는 지난해 이를 인지하고 서버를 포함한 건물 내 정보기술 시스템을 모두 교체한 상태입니다. 중국은 현재 아프리카에서 신뢰를 잃었고 원리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아프리카 부채는 최근 20년간 5배 늘어난 6,900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12%인 835억 달러가 중국이 대출한 돈입니다. 중국의 해외 부실 대출 비율은 올해 들어 60%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케냐까지 한국을 선택해버려 시진핑이 크게 격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루토 대통령은 아시아 첫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케냐 대통령으로는 32년 만의 일이었죠. 이를 본 중국 언론들은 자신들이 쏟아부은 돈이 무용지물이 됐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루토 대통령은 한국 방문을 마친 후 30년 전에는 케냐가 한국을 지원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다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한국에 갔고 그들은 관대했다 고토 언급했죠. 그리고 그는 수도 나이로비에 한국의 지능형 교통 시스템 도입 계획까지 시사했습니다. 한국이 단기간에 경제 강국으로 도약한 점을 배우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말입니다. 케냐 전 대통령도 30년 전에는 한국과 케냐가 같은 수준의 발전 단계였는데 한국은 이미 선진국에 진입한 반면 케냐는 오히려 퇴보했다며 케냐가 뒤처진 이유를 한국으로부터 배우고 싶다는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케냐인들이 한국을 경제 발전의 모범 사례로 꼽고 있는 중입니다. 아프리카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향후 3년간 아프리카 대륙에 5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도 최근 아프리카에 550억 달러, 약 72조 원을 지원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한국 또한 케냐와의 공적 개발 원조 ODA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으며 기존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10억 달러 선을 도입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2의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같은 경협 파트너를 아프리카에서도 발굴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한국과 케냐, 진심을 다해 도와주고 서로 원원하는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머나먼 아프리카 대륙에서 태극기 문양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자국이 운영하는 공군 전투기 마크가 태극기 문양이라고 하죠. 알고 보니 한국이 보여준 헌신과 사랑에 보답하고자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를 잊지 않기 위해 태극기 문양을 쓰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는 눈앞에 펼쳐진 너른 대지를 지켜보고 나지막한 탄성을 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큰 비행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전투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의 눈길을 끄는 전투기가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그 전투기에는 한국에서 볼 법한 태극기 문양이 박혀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경납고 한 컨에 태극기 문양을 단 전투기 여러 대가 발견되었죠. 한국도 아닌 머나먼 아프리카 국가 한가운데서 태극기 문양을 발견한 그를 향해 안내하던 아프리카인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고 합니다. 한국에게 생소한 나라 앙골라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국가입니다. 오랜 내전을 겪었기에 이곳 주민들은 험난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풍부한 자원이었죠. 석탄과 석유를 비롯한 탄소 기반 에너지원이 풍부한 국가이고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귀금속도 풍부한 곳입니다. 덕분에 자원을 수출하면서 외화를 벌 수 있었고 이 돈을 기반으로 군대를 꾸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 내전으로 인해 극심하게 어려웠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앙골라 정부는 자원을 팔아 외화를 벌어 구소련의 전투기를 사들이며 공군 병력을 갖췄습니다. 판매한 자원으로 앙골라는 아프리카 내에서도 상당히 강력한 공군력을 보유하게 되었죠. 미그 21과 미그 23을 비롯해 수 시리즈도 구입하면서 소련제 전투기에서 상당수를 사들이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앙골라 공군의 주력 기종은 수호위, 수 기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주력 기종에는 빠짐없이 태극기 문양이 박혀 있었습니다. 앙골라 공군 부대를 우연치 않게 들린 한국인은 이러한 사실에 호기심을 느끼고 어떻게 태극기가 전투기에 달려있는지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앙골라 공군에서 태극기 문양을 사용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들이 가장 어려웠을 때 이들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했던 한국인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한국이 과거 앙골라에 UN 평화유지군을 파견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래전 앙골라는 포르투갈의 식민지 국가로 자원을 수탈당하며 포르투갈의 압제에 신음했습니다. 20세기 초 범아프리카 운동이 일어나면서 식민지 독립투쟁을 벌였고 마침내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투쟁운동에 들어가게 되죠.
이 독립운동의 과정에서 이들을 지지하는 외부 세력들이 개입 독립운동은 세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소련과 쿠바가 지원하는 공산주의 진영 독립운동가들 앙골라 인민해방운동 MPLA과 서방 세계의 앙골라 민족해방전선 FNLA 그리고 종족 대우에 대한 이견으로 새로 생겨난 앙골라 전면독립연맹 UNITA로 말이죠. 이들 세력은 각기 자신들이 주도하는 독립운동을 하길 원했고 싸움이 오래 지속되길 바랬던 공산 진영과 서방 세계의 지원 때문에 오랜 시간 내전에 돛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공산 진영의 지지를 받은 앙골라 인민해방운동이 군사력이 강했기에 앙골라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불만이 터져 나왔고 종족 간 이념 간 차이로 인해 내전의 불씨는 그대로 살아남았죠. 결국 70년대에 시작된 앙골라의 내전은 21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앙골라의 사회와 경제를 좀먹었습니다. 앙골라 국민들은 내전으로 인해 항상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죠. 한국이 앙골라와 접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 앙골라 내전이 가장 극심했던 90년대였습니다. 유엔은 루사카 평화협정에 근거해 유엔 앙골라 검증 임무단을 파견해 앙골라 내부의 치안과 시설 유지를 위해 기여하고 있었죠. 한국 역시 유엔에 소속된 일원으로 유엔 평화유지군 자격을 얻어 앙골라에 들어가 내부 인프라 시설 구축과 건물 보수를 돕고자 대규모 공병부대를 파견했습니다. 뜨거운 아프리카 열대 지역이라고 생각된 앙골라는 밤이 되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곳입니다. 당시 앙골라에 파견되었던 공병부대는 극심한 일교차에 고통받았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물도 맞지 않아 초반에 힘든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지의 한국인들답게 이들 부대는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묵묵하게 유엔 평화유지군 임무를 수행했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거주했던 우안보의 다리는 물론이고 각종 시설들을 지으며 주민들의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공병부대가 위치해 있던 우안보 지역은 강이 많은 곳이었는데요. 가장 큰 다리인 쿠이마교 교각은 앙골라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전 때문에 쿠이마교 교각이 무너지면서 이를 보수할 사람이 없었다고 하죠. 이 소식을 들은 우리 공병부대는 이 교각을 보수하기에 이릅니다. 처음 유엔은 인도에서 온 부대에게 교각 수리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전략적 요충지였고 전문 기술이 필요한 점에서 유엔은 인도 대신 한국에서 온 공병부대에게 작전을 부여했습니다. 인도군은 한국에게 밀려 자비를 맡아야 했죠. 한국 공병부대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일을 마무리 지었고 앙골라에서 복구된 교량 중 가장 큰 규모의 공사였지만 한국은 이를 성실히 완수했고 이에 놀란 유엔군과 앙골라 정부는 한국 공병부대를 주목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앙골라 국영TV에서 이들을 취재할 정도로 놀라운 성과였죠. 프랑스나 미국 등 다른 공병부대가 2달에 걸쳐서 해야 할 일을 한국은 한 달이면 충분했고 완성도에 있어서도 완벽했기에 앙골라에서 한국 부대의 인기는 한국 현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덕분에 강을 넘기 위해 배를 타고 몇 시간 동안 이동해야 했던 앙골라인들은 교각 덕분에 단 5분이면 건너편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앙골라 전역에서 한국 부대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전해졌고 이를 기리기 위해 앙골라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로 새로 생길 공군 전투기 부대의 마크를 태극기 문양으로 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물질적으로 어려운 국가였던 앙골라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보답이었습니다. 태극기는 한국이 보여준 헌신에 대한 이들의 감사 인사였던 것인 셈이죠.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한국이 보여준 은혜를 잊지 않은 앙골라인들은 한국인이 오면 고레아라는 말과 함께 친절하게 응대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반면 앙골라인들이 한국과 달리 아주 혐오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바로 중국인들입니다. 1대1로 정책을 내세우며 아프리카 투자에 나섰던 중국은 다수의 아프리카 정권에 엄청난 돈을 뿌리며 자원외교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대다수의 아프리카 정권은 친중인사라 할 정도로 중국에 대해서 많은 이권을 보장해주는데요. 앙골라 역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2014년 앙골라 대통령이었던 도스 산토스와 협의를 통해 2,920만 달러 원조를 약속하며 앙골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앙골라 대통령은 중국의 호의에 감사하며 많은 중국인들이 앙골라에서 사업하는 것을 허가, 사업에 있어 보조금까지 지급하는 등 중국 사업가들이 앙골라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중국은 앙골라와 이익을 분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앙골라의 풍부한 석유 자원을 탐낸 중국은 앙골라와 불공정 계약을 맺어 매년마다 석유 1만 배럴씩 17년 동안 중국이 가져가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인프라 시설 건설에 앙골라 노동자들이 투입되기로 앙골라 정부와 합의했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대규모 중국 노동자들을 받아들여 중국인들이 일자리를 점령하는 모습을 보였죠. 앙골라를 중국 식민지처럼 만든 것입니다. 이에 반발한 앙골라인들은 중국의 횡포를 깨닫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빈부격차와 많은 부정부패가 중국 때문이라며 시위에 나섰죠. 아시아인들이 앙골라를 찾아가면 한국인은 반겨주는 반면 중국인은 너희 나라로 꺼지라고 말할 정도로 민심이 악화된 상황. 수천억 원을 쏟아붓고도 최악의 국가라는 오명만 얻은 중국. 하지만 한국은 아무런 돈을 받지 않아도 앙골라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죠. 과연 중국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하고 한국인처럼 앙골라에서 대접받을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